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 검색어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동안 얼굴 안 보였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열심히 휴가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네. 저도 휴가 좀 빨리 가보고 싶네요. 네, 빠른 휴가를 기원하면서 자,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보시죠. 네, 한강 버스입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죠.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잇는 약 30km의 구간을 운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강버스 출범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4,000명 넘게 탑승했고 또 닷새 만에 13,000명을 기록했는데요. 시민들은 한강 경관을 즐기며 새로운 이동 경험에도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네, 요금이 정말 싸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한강버스, 즉 요트를 타는 건데 3,000원밖에 안 한다면서요? 3,000원 행복인데 자, 환승 할인도 가능하고요. 또 기후동행 카드를 쓰면 무제한 탑승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내 카페와 와이파이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까지 갖춘 완벽한 교통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NS에서는 야경 출퇴근이라는 검색어가 확산되면서 구글 트렌드에도 함께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또 않았습니다. 운항 나흘째 저녁 옥수발 잠실행이 간 한복판에서 멈춰 선 건데요. 잠실발 마곡행도 결항되며 시민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고 또 안내 지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전기계통의 오류와 또 동력장치 불안정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물 위에서 이제 이동되는 대중교통이다 보니 날씨라는 변수까지도 있습니다. 팔당된 방류나 집중호우로 운항이 중단되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정말 이거 신뢰할 수 있냐라는 의문도 사실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네, 비판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하철보다 느린 속도, 또 연 운영비 200억 중 수익 50억 수준이 논란인 겁니다. 또 926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전시 행정이 아니냐는 정치권 공방도 더해졌습니다. 결국 효율성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대책을 내놨고 올해 10월부터는 급행 노선을 포함해서 왕복 30회로 증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버스나 따릉이, 무료 셔틀도 연계해서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건은 안전성과 신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조희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현재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소장입니다. 최근에요, 대선 개입 의혹에 휘말리면서 상위 검색어에 오르게 됐습니다. 논란은 비밀 회동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 인사와 만나 이재명 후보 재판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공개된 겁니다. 곧바로 관련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가 AI 합성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여야가 진위 여부를 두고 맞서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규명보다 이거 정치 싸움만 있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는 30일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지귀현 부장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청문회 전부터 고소 또 고발전이 이어지며 정치권 공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문제가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거취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입장문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장 거취 논란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진상규명을 자리를 넘어 사법개혁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쇄신 의지를 보여줄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우리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정치 공방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요.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 체계를
사법부가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법부의 권위와 회복 여부가 향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롯데카드입니다. 저도 롯데카드의 아주 장기 고객 중에 한 명인데, 이 키워드 결국 롯데카드가 해킹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건데요. 무려 약 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름과 카드 번호는 물론이고요. 비밀번호랑 CVC 번호까지 포함돼서 결국에 2차 피해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대응입니다. 해킹은 8월에 발생했지만 롯데카드는 9월 1일에서야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 유출 규모는 200GB로 늦장 대응과 또 은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 보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무이자 할부 10개월과 일부 고객의 연회비 면제, 그리고 신용 모니터링 제공이 핵심인데요. 피해자들은 이거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키워드가 오르기 전까지 해킹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듣고 내 번호도 다 해킹됐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이 사실 특히 SK텔레콤이 올해 초 대규모 해킹 때 5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던 사례와 비교되며 이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무슨 보상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결국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 이어진 건데요.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배상 청구할 계획이고 이미 수천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대주주 MBK 파트너스도 책임론에 휘말렸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김병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BK냐라는 비판, MBK냐라는 비판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롯데카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또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겹치며 금융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실제로 키사에 따르면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고 개인정보 유출은 8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재가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 유출, 정말 저희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저희 대세 속에서도 KT 사태, SKT 사태, 또 롯데카드 사태 매번 다루고 있지만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최근 5년간 과징금과 과태료가 1,000억 원을 조금 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코레일입니다. 아마 우리 저희 방송 쭉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또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지금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시즌이 곧 2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코레일이라는 단어가 승차 예매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은 또 아닙니다. 코레일이긴 한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앱과 홈페이지가 3시간 넘게 먹통이 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대기 번호가요, 무려 10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인증글이 올라올 정도로 접속 지연 사태가 3시간 동안 심각했다라고 하죠. 네, 일부 노선은 수십 번 만에 매진돼 예매 실패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매 대란 언제까지 이어지나라는 불만이 쏟아졌고요. 또 SNS와 커뮤니티에는 대기번호 인증샷과 함께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태를 보면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아니면 어떻게 앱 하나로 이렇게 빨리 결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이니까 가능한 논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요. 예매 속에서 암표 우려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제보가 확인되면 50%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불법 암거래표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불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과 함께 승차권 미소질 시 부가 운임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또 환불 위약금 체계도 강화해 무분별한 예약과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매 혼란이 단순한 시스템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최근 사고 이후 불안정한 운영 관리도 겹치면서 과연 이제 안정적으로 특별소송 감당할 수 있겠냐, 코레일에서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과 신뢰 회복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 1위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솔트레이크 대 LAFC. 오늘도 역시 빠질 수 없는 그런 축구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요,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날 경기에서는 LAFC는 솔트레이크에 4대1로 제압이 됐죠. 네, 전반 14분 솔트레이크가 먼저 골망을 흔들며 앞서갔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부안가와 주고받은 패스로 동점골을 놓았고 곧이어 본인이 직접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시즌 6호 골이자 홈 첫 득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둘의 합이 정말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자, 근데 또 손흥민은 산호세, 솔트레이크 2연전을 포함해서 최근 3경기에서만 5골을 넣었습니다. 일단 2달 만에 팀 내 득점 2위로 올라서면서 빠르게 팀의 어떤 실세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흥부 듀오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면서요. 흥부. 네. 이 듀오가 토트넘을 넘어서 이제 흥부 듀오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반에도 LAFC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부안가와 2골을 더 넣으며 헤트트릭을 완성했고 리그 22골로 리오넬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섰습니다. 손흥민은 1골 1도움으로 시즌 공격 포인트 9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저 둘의 진한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 보고 왔습니다. 팀 성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LAFC는 3연승을 달리면서 서부 컨퍼런스 4위가 확정이 됐고요.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도 확보했습니다. 결국에 최근 3경기에서 4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 본능이 확인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의 홈 첫 골, 또 부안가의 헤트트릭, 그리고 플레이오프 확정까지 개인과 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동시에 거둔 경기였습니다. 팬들은 MLS 최고의 공격 조합이 탄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리빙 레전드 소니가 LA에서 정말 화끈하게 골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 지난 한 주 해외에서 화제가 된 키워드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키워드 보시죠. 네, 트레이 리드라는 민간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 미시시피 델타 주립대학교의 흑인 학생 트레이 리드가 지난 15일 캠퍼스 내에서 나무에 목이 맨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검사 사인을 목이 맨 자살로 발표가 되었지만 사건은 곧 전국적인 논란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리드의 몸에는 외상이나 골절 등 사살 정황은 없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곧바로 증오 범죄일 수 있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또 미시시피가 과거 흑인을 겨냥한 집단 폭행과 살해 사건이 집중됐던 만큼 이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캠퍼스 정중앙에서 목이 맨 채로 발견이 됐다라는 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요, 1955년 흑인 소녀 에미틀에게 백인들이 집단 폭행 그리고 살해를 한 린치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미시시피는 미국 내에서 흑인을 겨냥한 집단 살해, 이른바 린치 혐오 범죄가 가장 많이 기록된 주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역사적 상처를 돌아보는 사건으로 좀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유족 측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가 대리인으로 나섰고 전 NFL 스타 콜린 캐퍼닉이 독립 부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족은 언론이 가족보다 먼저 사망 사실을 알았다며 초기 대응의 부실함과 또 소통의 부재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대학 내에서 있는 흑인 사회 커뮤니티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나는 안전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고 캠퍼스에는 보안 인력이 늘렸다고 합니다. 추모 집회와 그리고 촛불 행사가 이어지면서 진실을 밝혀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니 톰슨 하원 의원은 연방 차원의 민권 수사를 요구했고 또 흑인 입법자 모임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는 FBI 연방 검찰에 이관돼 조사 중입니다. 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대학 측은 리드가 캠퍼스 내 피클 코트 볼 근처에서 나무에서 발견됐다라고 처음에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장소가 또 바뀌는 등 경찰의 진술에 번복이 있다라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살한 장소가 바뀔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살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도 보시죠. 네, 저 단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데이비드 나이입니다. 저걸 데이비드라고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본명 데이비드 안소니 버크는 미국의 20살 신인 뮤지션입니다. 길거리 가다 한 번쯤 들어봤을 그 곡을 만든 사람인데요. 원래라면 음악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또 다른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의 발달은 실종된 15살 소녀 셀레스테 리바스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데이비드 명의로 등록된 테슬라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데요. 주 검시관은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부패 상태와 발견 경위가 석연치 않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또 나이 차이도 또 다른 논란이었는데요. 물론 그 해당 가수도 굉장히 어리지만 20살이지만 그 여성이 15살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떻게 충격적인 사건과 얽혀 있냐라는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그의 이름 뒤에 나이라는 검색어가 급상승 키워드로 올라간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셀레스테 리바스는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찍은 사진, 또 문신 흔적, SNS 대화 캡처까지 떠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종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사건 과열 양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수사 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할리우드 힐스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사건 관련된 자료는 FBI 연방 검찰에 모두 다 이첩이 됐습니다. 이 정확한 범죄 혐의는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연방 차원의 조사라는 사실만으로도요, 이 사건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겠습니다. 화장은 연예계 전반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예정된 투어와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또 그와 협업하던 패션 브랜드들도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총만 봤던 신예 뮤지션이 단숨에 사회적 파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스캔들을 넘어서 살인 사건이냐, 타살이냐, 자살이냐는 심각한 중대 범죄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저희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켜도 보시죠. 네, WNBA 플레이오프 2025인데요. WNBA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 리그를 의미하는 단어죠. 지난주부터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인 만큼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화제는 뉴욕 리버티의 2연패 도전입니다. 지난해 창단 27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리버티는 브리오나 스튜어트와 사브리나 이오네스쿠를 앞세워 다시 정상에 도전합니다. 다만 부상으로 빠진 핵심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맞서는 팀은 미네소타에 있는 링크스라고 합니다. 지난해 파이널에서 리버티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그런 팀인데요. 에이스 나피사 콜리어가 MVP급 활약을 이어가면서 서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강팀으로 아자 윌슨과 주얼 로이드, 또 첼시 그레이가 이끄는 스타 군단이 왕자 탈환을 노립니다. 네, 이번 플레이오프는 강팀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신예들의 어떤 눈띄는 활약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인디애나 피버의 케이트린 클락 그리고 댈러스 윙스의 페이지 뮤커스는 첫 해서부터 여자 농구에게의 판도를 흔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요. 이 두 가지 키워드도 SNS에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주목 포인트는요,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입니다. 17년 만에 생긴 확장팀인데요. 첫 시즌임에도 샌프란시스코 홈 경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프리시즌에는 17,000명이 넘는 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올해 WNBA는 그 어느 때보다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저희 프로그램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로버트 레드포트의 이름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제 별세하셨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제작자인 로버트 레드포트가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6일 그가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레드포드는 1960에서 70년대를 대표했던 할리우드 미남 배우로 한국 관객에도 낯설지 않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또 내일 향해 사라에서 폴 뉴먼과 함께 총잡이 역할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스팅에서는 유쾌한 사기꾼 연기를 선보이며 흥행 신화를 썼습니다. 또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흐르는 강물처럼은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영화를요, 제가 다 봤어요. 워낙에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한참 전 영화들이지만 다 챙겨봤기 때문에 근데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가로서도 정상에 오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1980년대 감독한 보통 사람들로요,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수상했고 2022년에는 평생 공로상을 받으면서 영화계 거장으로 자리매김 했죠. 네, 레드포드는 또 다른 발자취도 남겼습니다. 바로 선댄스 영화제를 만들어 젊은 감독과 배우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건데요. 환경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할리우드 스타 이상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 동료들이 추모의 모습을 보였는데 제인 폰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 메릴 스트립은 사자들 중 하나가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트샌드 같은 경우는 함께한 시간은 순수한 기쁨이었다라고 해서 애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후배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요, 그의 환경보호와 사회적 헌신은 이 재능만큼 위대했다고 추모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예술과 환경을 아우른 진정한 미국의 아이콘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네, 근데 한국 관객들에게도 레드포트라는 이름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특별한 이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가 수십 년 전 한국 극장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뭐 온라인과 유튜브하고 쇼츠를 통해서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지미 카멜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야 토크쇼 지미 카멜이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두고요. 지미 카멜이 한 반론이 논란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됐다가 일주일 만에 재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죠? 네, 이 찰리 커크는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보수 청년 활동가인데요. 미국 보수 진영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만든 인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활동가입니다. 커크가 최근 피살되자 키멜은 오프닝 멘트에서 마가 세력이 범인을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언급한 건데요. 이 발언이 정치적 조롱으로 해석이 되며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또 결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 면허 문제까지 거론하자 ABC는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까지 나섰습니다. 참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통째로 일주일 중단시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더 큰 파장을 낳게 됐고요. 스티븐 콜베어, 존 올리버 같은 다른 심야 방송 진행자들과 할리우드 노조들 몫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가 방송사에 이거 압박 넣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에 ABC의 모회사 디즈니는 사회적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중단했던 것이라며 키멜과 논의 끝에 23일부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요 계열사인 싱클레어 방송은 여전히 송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사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찰리 커크가 1위였고, 이번 주에도 지미 카멜이 또 1위가 되는 그런 사태. 아마 다음 주에도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후속 조치가 구글 트렌드에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토크쇼의 논란을 넘어서 정치적 압력과 방송의 자율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감한 쟁점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